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홍성진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만 어제 나왔던 알파벳의 호재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동력이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한 9% 가까이 올라줬죠. 이 정도면은 뭐 급등이 아니라 폭등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해당 소식에 애플의 주가도 4% 가까이 동반 상승했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이 반독점 리스크 하나씩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각국에선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폴더블 관련주들 상승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까지도 이어질지 같이 탐색해보고요. 동시에 저녁에 불거졌었던 파업 이슈와 관련해서 로봇주의 투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CRM 시장의 선두주자 세일즈포스가 방금 전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지만 매출 가이던스 이 한 개의 발목을 잡히면서 지금 시간 외에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야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챙겨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알파벳의 급등 그리고 고용지표 부진, 여기에 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알파벳이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견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진했던 고용지표가 발목을 붙잡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홀로 하락하면서 45,200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5%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오른 모습입니다. 한편 밤사이 발표된 졸츠 보고서는 채권과 외환 시장에도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3.6%까지 하락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2% 초반까지 다시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98.16까지 떨어졌고 역외 환율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1,390원대에서 거래 중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푸틴과 며칠 내 대화를 나눌 것이라면서 추가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만약에 종전 협상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2, 3단계 추가 제재도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상당히 강력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도 곧바로 이 답변을 남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신경 쓰였는지 양자 회담이 준비돼 있다면서 자기는 준비돼 있으니 젤렌스키 대통령만 준비를 마치면 된다.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자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스탠스 덕분에 종전에 대한 이 그림은 조금씩 완성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졸츠 보고서, 구인 및 이직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718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인데요. 표를 보시면 지금 지난 7월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죠. 상황은 이렇다 보니 고용 둔화를 둘러싼 경고음도 갈수록 커지는 중인데요. 고용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지만 이게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그만큼 고용시장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 발표될 ADP 민간 고용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는 월가에서 커지고 있는 AI 강세론입니다. 에버코어 ISI S&P 500 전망치를 무려 7,750까지 제시했는데요. AI 혁명이 내년 증시를 견인할 것이다라면서 강세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 AI 혁명은 닷컴 버블 이후에 평생에 한 번 정도 찾아올 기회다라고 밝힌 건데요. 또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만약에 AI 버블이 형성되면 S&P 500 지수가 무려 9,000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9,000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월가에서 이렇게 낙관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자, 이어서 자세한 기업 이슈들 이번엔 김현사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술주의 눈부신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승이 참 주도했던 하루였습니다.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필두에 선 건 애플과 함께 알파벳이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전해드린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구글이 반독점에 대한 위반 혐의로 소송이 걸렸죠. 너무 독점적인 권한을 시장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크롬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라라는 소송이 걸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송 결과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장 마감한 이후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구글은 8%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장중에는 그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9% 눈부신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함께 오른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연관해서 왜 올랐느냐? 구글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에 구글의 검색 엔진 크롬을 탑재하기 위해서 매년 200억 달러를 지출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플도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애플도 오늘 3% 넘는 상승, 4% 가까운 상승을 그려냈다라는 점 확인할게요. 여기에 대한 아이비들의 평가도 호전적입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주요한 우려 요인을 해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오펜하이머, 앞으로 구글과 애플의 협력이 AI 관련 개파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의 상승도 눈부셨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한 가지 있었죠.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는 로봇 캐파가 테슬라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더한 상승폭 1.44%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들이 초록불을 켠 하루였습니다. 일단 기술주의 주도였기 때문에 나스닥은 상승한 반면 기타 지표들은 좀 부진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은 약간 제한이 되었고 전체적인 11개 업종 중에서도 7개 업종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초록불이 조금 두드러지는 하루죠. 기술주는 상승했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고용보고서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졸츠 보고서가 나왔죠. 여기에서 구인 공고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작년 9월 이후로는 최저치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다시 한번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이사들도 한 가지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그 발언들이 약간은 엇갈렸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고용은 현재 졸츠 보고서를 보면 냉각 중이긴 하지만 지금 무너진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점점 서서히 굳어가고 있는 추세가 변하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부서진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그렇기 때문에 9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꼭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찾아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정사실화를 못 박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연준 이사들의 발언 체크해봤는데요. 간밤에는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대부분 지역의 경제 활동이 정체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기술주의 상승이 눈부셨던 오늘 울프리서치에서는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9월 후 증시가 오를 것이다. 전통적인 약세장 이후 10월부터는 빡 올라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도 장이 시작하기 전에 달러트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됐을지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기술주가 좀 상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눈부신 하루였지만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좀 돋보였던 하루였기 때문에 기타 업종들은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트리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발표됐던 실적 때문이었죠. 위에 적혀있는 대로 달러트리는 오늘 8%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실적 자체 확인해 보시죠. 매출과 함께 EPS를 확인해 본다라면 수치 자체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EPS가 좀 두드러집니다. 시장 예상치 는 40센트였던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2배 정도 급등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차트 흐름을 확인해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102달러 선을 지지하긴 했지만 장중, 장 초반에 급락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8% 넘는 급락을 보였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는 빠졌을까요? 일단 잘 나왔던 실적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동일 매장 매출과 함께 매출 총 이익률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동일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1%포인트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고객 유입, 신규적인 고객 유입도 늘었고 평균적인 거래 규모도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 일을 잘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34.4%. 전분기 대비해서 정말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류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를 좀 높였기 때문에 판매 가격 조정이 이 물류 비용에 대한 증가를 좀 상쇄했다라고 회사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역시나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매출과 함께 EPS 가이던스는 상향이 됐는데요. 하지만 위에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단기적인 가이던스가 약간 미비했습니다. 25년도 3분기에 대한 EPS를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소식에 이런 예상치가 들려오면서 달러트리는 오늘 8%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에서 자신이 내놓은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락하는 흐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이 안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또 시원하게 올라줬는데요.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새로운 이슈가 불안감을 덮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구글의 이 반독점 이 이슈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관련 정책 뭐 이런 거 정치적인 불안감 그리고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하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계속 눌리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AI 반도체 이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좀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도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아직은 좀 약세 구간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자,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슈들 뭐 구글이라던가 뭐 애플이라던가 테슬라 이런 쪽들이 또 치고 올라와 주면서 이슈들이 또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서는 좀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새로운 이슈들이 증시 자체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발언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죠? 그렇죠. 뭐 푸틴과 며칠 내에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은 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네. 지금은 1단계에 불과하고 2, 3단계 뭐 제재 조치도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계속해서 추가 제재가 나오면서 뭐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뭐 회담 한다 하고 회담 실제로 했고 했는데 협상이란 게 이제 한두 번으로 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여러 차례 또 하다 보면은 또 서로 오해가 생기고 네. 이게 뭐 문서화로 서명하고 이렇게 딱 된 게 아니다 보면은 이 사람 트럼프 생각하고 푸틴 생각하고 또 다르고 네. 뭐 이런 점들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럼 뭐 돈바스 같은 이 좀 민감한 영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네, 뭐 푸틴이 노리고 있는 그런 영토 같은 부분들도 젤렌스키와의 입장이 또 다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또 푸틴은 또 젤렌스키 보고 회담 준비되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했는데 예.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젤렌스키 뭐 예. 모스크바 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적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네, 이런 것들이 푸틴이 고의적으로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약간 뭐 모두를 농락하고 있다. 약간 예.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교착 상태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전쟁이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어차피 모스크바로 오라 그래도 안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장난, 농락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감정 상하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네. 결국은 영토 같은 부분들은 저기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뭐 트럼프가 중간에 중재를 한다 해도 그렇죠.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이 전쟁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답보 상태가 지속 중인데 만약에 이게 좀 잘 풀려가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상황이 좀 개선된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뭐 건설 같은 주식들, 예. 그리고 철도 건설, 재건 뭐 이쪽이 확실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철도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고 이제 철도도 깔아야 되니까 예. 현대로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로템도 철도인데 사실 방산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로템이 방산주 쪽으로는 저기 유럽 시장에다가 예, 굉장히 그렇죠. 또 납품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해서 납품 잘 하는데 또 재건 관련해서도 철도를 깔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있다 보니까 원래 이제 현대로템의 근본이 철도죠. 그래서 네. 기차 이쪽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좀- 주가 레벨 자체는 그쵸. 뭐 약간 많이 오르는 건 네.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방산주랑 좀 다르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은 LID 넥스원 등등은 방산주의 거의 뭐 95% 이상이라고 치면은 얘는 이제 철도 관련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사실 공공 기반 시설로 이제 누구나 사용을 해야 되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교통 시설이다 보니까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네.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방산주까지 되다 보니까 저는 뭐 이 종목을 뭐 지금 현대로템이 막 2배, 3배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 뭐 추가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 수혜주로 현대로템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에 경제 지표들이 또 많이 발표됐어요. 이번 주는 고용 주간이라고 할 정도로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구인 건수 우선 어떻게 보셨죠? 구인 건수가 지금 최저치로 나오면서 네.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718만 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첫 주 최저치로 나왔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취업률이 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금리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를 좀 따져보시면은 이번에 예. 9월 같은 경우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더 올라서 95%까지 다시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95%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확정시 되고 있다. 다시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네, 약간 한 70%까지 떨어졌다가 예. 다시 또 90% 올라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FOMC 하는 거 이제 거의 뭐 이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확실히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확 증시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워낙에 이번에 또 그렇다고 이번에 확 뭐 자이언트 컷 이렇게 낮추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B컷이라던가. 어쨌든 뭔가 네.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가 뭐확 오르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뭐 6월이나 5월, 뭐 6월 이럴 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안 하고 계속 연기했다가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김이 식었다 이렇게 뭐 예. 요리가 나왔는데 뜨겁게 팔팔 끓이는 요리로 네. 먹어야 되는데 뭐 다 식어버린 거죠. 약간 다 약간 미지근하고 약간 네. 요런 그럼 조금 아쉽죠. 국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아쉬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뭐 0.5bp 아니면 뭐 1bp 뭐 이런 식으로 예. 떨어뜨리는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베이비컷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해서 0.25 정도 내린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라서 네. 크게 막 증시가 좋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보기는 뭐 좀 힘들 것 파월 같습니다. 의장이 뭐 두세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뭐 시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확실히 네. 반응은 좀 미지근하긴 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경제 활동 지금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경제 활동 변화 거의 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뭐 금리가 다 발표된다 하더라도 크게 뭐 미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연준위원들의 발언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밤사이 이게 매파 발언들과 비둘기파 발언들이 좀 섞여서 나왔거든요. 원로 연준이사의 발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제 수차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원로는 이제 그렇게 말했고 향후 몇 달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지금 한 3-4달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금리 인하를 수차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좀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9월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12월에도 하고 뭐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자. 그러니까 뭐 9월이면 9월 이렇게 한 차례만 해야 된다. 약간 보수적인 입장. 예.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제일 좀 보수적이지 않나. 예. 지금 적절하다면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트럼프 생각도 다르고 파월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좀 어느 정도 합치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2번 이상 내리는 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9월, 12월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2번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한 번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예. 들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낙관적으로만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하니까 이거 뭐 되게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눌리고 있는 네. 이런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우리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을 좀 이끈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184달러 갔다가 지금 170달러대로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힘을 못 씁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눌리면은 AI 거품론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한 5거래일 연속 빠진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 60일 이동평균선, 초록색 선 60일 이동평균선에 거의 맞다 가거든요. 네. 여기 밑에 뚫고 내려가면은 거의 뭐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하방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AI 반도체, AI 거품론 이쪽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뭐 9월에 실제로 금리 인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뭐 한참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빅테크 기업들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죠. 지금 알파벳이 오늘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이렇게 큰 기업이 9% 폭등했다. 뭐 실적 발표도 아닌데 그만큼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셨죠? 그렇죠. 반독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네. 이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었는데 회사를 분할해야 된다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회사를 쪼갤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독점 체제로 가면은 일본 정부의 교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뭐 경쟁자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구글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를 쪼개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구글이 이제 지금 자사 검색 엔진만을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 이것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브라우저, 크롬 매각 이런 것들, 안드로이드 매각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가장 긍정적이고 크롬과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매출 여기서 상당 부분 차지하죠. 네. 거의 뭐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 크롬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인터넷 컴퓨터로. 그리고 핸드폰은 뭐 애플 그거 아이폰 세계 아니면은 예. 다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죠. 근데 그거를 구글이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매각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사실상 뭐 분할이거든요. 만약에 뭐 네. 안드로이드 매각했다 그럼 다른 회사 사들이면 그게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지금 구글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캐시카우였는데 어쨌든 크롬이나 이제 안드로이드가 캐시카우를 지킬 수 있다 네, 보니까 그렇죠. 구글은 그래도 잘 지켜냈구나, 방어를 잘했구나 해서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이 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 빅테크가 좀 버텨낼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다 이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과 함께 웃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애플은 왜 덩달아 올랐을까? 한 4% 가까이 뛰어드는데 이 부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구글로부터 이 받아온 검색 엔진의 탑재 대가를 이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구글이 이제 애플의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지급 중단해라라고 법원이 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단할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점들이 좀 애플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애플이 지금 구글 거를 계속해서 쓸 수 있고 어쨌든 이거를 검색 엔진 탑재 이런 걸로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이 계속 애플한테 돈을 넣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좋은데 이거는 애플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도 네. 마찬가지예요. 삼성에도 스마트폰 제조사 대부분한테 또 돈을 줬다. 또 브라우저 개발사들한테도 자사의 이 구글의 엔진, 구글 검색 엔진 있잖아요. 검색 엔진이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돈을 지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뇌물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뇌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됐다 보니까 구글도 좋고 어쨌든 해오던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사 검색, 구글 검색 엔진이 최상단에 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어서 좋고 애플도 돈 받으니까 좋다. 그래서 서로 윈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네. 애플도 지금 이번에 사실 뭐 AI 쪽으로 신경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들에서는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네. 지금 뭐 상단으로 좀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추세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바릭 마이닝을 들고 오셨는데 이게 또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죠? 이거는 금을 캐는 네. 금광 기업입니다. 예. 캐나다에서 금과 구리를 캐내는 거예요. 마이닝하는 채굴을 하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런 쪽에 있는데 왜 이걸 가져왔으면은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3,600달러도 돌파한 네. 상태죠. 이게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금리가 인하하면은 이제 예금 적금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이자 많이 안 주니까. 예. 채권도 해도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니까 채권도 기대하기 좀 힘들어집니다. 점점. 물론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채권으로 해서 이자 받아먹기가 좀 힘들어진다. 앞으로는 장기채를 하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금이 낫지 않느냐. 주식은 약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근데 안전자산주의자들은 채권이나 예금이나 적금 아니면 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엄청나게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뭐 3,600달러 이상 치솟으면서 이 금을 캐고 있는 바릭 마이닝이 금을 캐면은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진도 올라가고 수익성이 좋아진다 해서 바릭 마이닝 아주 여러분들이 내가 금 살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을 한번 네. 사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 투자 관련주로 바릭 마이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